정론일침 오늘도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 천박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무슨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무슨 사과랍시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직접 서야지 카메라 앞에. 그 정도 자신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과가 아닙니다. 한동훈이는 당원 게시판을 직접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당의 그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 징계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녹화한 영상이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사과했는지 뭐가 송구한지를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송구라는 단어 딱 하나 써놓은 다음에 이제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데,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진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동혁 대표를 비난한 겁니다. 목숨 걸고 단식투쟁 5일차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정치 보복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어댄 겁니다.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오세훈이는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격려차 방문한답시고 가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오만한 정부의 폭주를 막는 건 보수가 더 커지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진다.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한테 중도 확장을 다시 요구하고 간 겁니다. 배현진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어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가 그러면서 이자가 장 대표는 당 내외에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 당계 사태를 배현진이 이자가 제명 사태로 싹 바꿔버렸어요. 당계 사태를 제명 사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정말 패륜적인 말을 합니다. 굶어 죽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당의 가장이, 당대표를 가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동혁 대표와 함께 지도부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는 이 한동훈이의 그 영상과 배현진의 이 패륜적 막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과는커녕 조작된 탄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 당 대변인은 아무튼 사과는 했다는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당계 논란 최고위에서 전원 공개 검증하자. 이것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 영역에서 사실판 관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다.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장해찬 부원장은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이다. 한동훈의 사과문에는 뭘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조작, 보복 운운하며 당 공식 기구를 모욕하고 있다.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사과하는 척은 해야 하겠고 잘못은 인정하기 싫고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는 퇴장만 남았다. 2, 3회는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의 제명 처분은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규율과 책임을 유지하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였다. 제가 금요일 방송하면서
다코스 대담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 사과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의 사과는 받을 필요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과도 아닌 이 허접한 영상 하나를 가지고 또 그 똘마니들이 전부 동원돼서 온갖 패륜적 막말을 하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한동훈이가 사과하면 징계하지 말자고 하는 이 기회주의자 기득권자들까지 한꺼번에 한동훈 일당들 척결하는 차원에서 동시 척결해야 된다. 그래야 당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관과 기율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과 필요 없다. 이미 사과의 시간은 지났다. 척결의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지금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사를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 드론사령부는 2023년 9월에 창설됐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그런데 해체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게 돼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것들이 그 드론을 평양에 날렸다고 하면서 외환죄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적폐 내란몰이의 일환으로 드론사를 아예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는 이 자문위원회의 이런 권고가 나오자마자 현대전 양상에서 드론 전사 양성의 중요성은 국방부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거는 권고 아니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즉각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군을 조금만 알면은 드론사 폐지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망발입니다. 자, 드론의 위력을 우리가 정말 절감했던 전쟁의 현장이 바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드론이 광범위한 공격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고 그 후에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력의 증강에 그야말로 구군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드론은 수십 년 만에 나온 전장의 가장 큰 혁신이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대부분이 이 드론으로 발생했다. 또 김정은이도 드론 시험을 직접 지속적으로 참관하면서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과 AI 기술 발전을 거듭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은 이미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것들이 정권 탈취했다고 드론사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장관 맡은 안규백이도 지난해에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주장한 바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드론사를 없애고 무슨 수로 드론 전력을 효율화,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소대급, 중대급, 대대급을 넘어서는 작전은 전략사령부나 군단급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군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드론 작전 사령부인데 이걸 없애겠다? 그야말로 내란몰이 정쟁으로 국가안보를 짓밟겠다, 훼손하겠다고 하는 망언이고 망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안공항 참사입니다. 여객기 참사,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 국조특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항공의 조종사 노조를 대표해서 임정훈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이 임정훈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은 로컬라이즈 콘크리트 둔덕 등의 기본시설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안전항공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AIP 항공정보 간행물,
그다음에 노템이라고 있습니까? 항공고시보, 그리고 아티스, 자동공항정보방송. 이게 다 이제 조종사들한테 그 공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정보 관행물이나 항공공시보, 항공고시보, 또 자동공항정보방송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보가 사전에 제공이 됐다면 사고 당시 조종사의 비상 착륙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다. 참사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항공기가 당시에 비대칭 출력 상태, 그러니까 우측 엔진은 가동하고 또 좌측 엔진은 껐기 때문에 비대칭 출력 상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당시에 비대칭 출력 상태였지만 조종사의 조작으로 활주로 중심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조정 능력으로 균형 상태 중심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면 그걸 피했을 것이다. 또 이 무안공항의 또 다른 문제가 조류 때 아닙니까? 사고 당일 조류 충돌 위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임정훈 위원장은 이 ATIS 이 자동공항 정보방송에 조류물이 철새 때입니다. 주의라는 문구가 24시간 표출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거고 대규모 조류가 접근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만약 5만 마리 규모의 가창오리 때 같은 정보가 사전에 제공됐다면 연료가 허락하는 한 공중에서 대기하거나 착륙을 지연했을 것이다. 이게 5만 마리의 가창오리 떼가 그 비행기 상공과 공항 사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사전에 그 정보를 받지 못하고 착륙을 하다가 가창오리가 엔진에 끼어서 엔진이 불이 나면서 한쪽 엔진이 꺼지고 비상 착륙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종사가 균형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콘크리트 둔덕 사전에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이 나타나면서 충돌해서 대참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안공항 참사의 첫 번째는 콘크리트 둔덕이고 두 번째는 조류 때인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비행기는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연료를 여분으로 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를 태우면서 계속 공중에서 돕니다. 그 위험이 사라지기 전까지. 사라질 때까지 이게 돌거든요.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제사로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있으니 착륙을 유보하라. 이런 조언이 있었냐? 없었다. 대만이나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해외 공항에서는 뭐 이들 나라가 특별히 무슨 공항 그 안전에 더 전문성이 더 있는 그런 공항이 아닐 거 아닙니까? 보통의 공항이 그렇듯이 이런 해외 공항에서는 조류 활동의 시간, 조류 활동이 몇 미터로 날아가는지에 대한 고도, 그리고 조류 한 마리당 무게까지 조종사한테 제공된다. 뭐 이를테면은 참새가 뭐 엔진에 부딪혔다고 해서 비행기가 뭐 심각하게 손상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으로도. 그런데 가창오리 같으면은 뭐 이게 상당한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큰 물체가 고속으로 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했다. 그러면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류 한 마리당 무게까지 조종사한테 제공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국내 공항에서는 이 사고 이전에도 무안 참사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의 제대로 된 정보가 한 번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무안공항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관제탑에서는 여전히 포괄적 추상적 조류 경보만 반복하고 있다. 조류대가 있으니 조심하라. 이거는 저도 하겠어요. 이거는 조종사한테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경보했습니다라고 면피성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다. 가창 오리 때는 지난해 12월에 무안공항 AIP에 처음 등장했지만 습성, 활동 반경, 고도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조종사가 직접 정보를 찾아가면서 비행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니 이것은 인재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둔덕도 가창 오리 때를 미리 알지 못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하게 한 것도 다 인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주 항공 사건으로 불려질 수 있느냐? 무안공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참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둔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많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문재인 때 2020년 5월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무안공항 로컬라이즈 개량 공사를 하면서 설계업체에다가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지 말고 재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랬냐? 비용 때문에. 이거 콘크리트 둔덕을 다 철거하면 철거 비용 들고 그다음에 뭔가를 또 구조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 이게 다 돈이 드는 거니까 야 그냥 놔두고 재활용해라. 둔덕을 철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시를 한 자들이야말로 179명을 참변에 몰고 간 원흉 아닙니까? 당시에 이 로컬라이즈 개량 공사를 했던 안세기술이라는 회사의 이윤종 이사는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발주처 쪽에서 둔덕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받았다. 이 발주처가 어디냐? 한국공항공사였다. 그래서 저희는 그 콘크리트 둔덕 그냥 놔두고 노후화된 계류 착륙시설 장비 개량 실시 설계를 했다. 우리는 토목하는 회사가 아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둔덕이 위험해서 이걸 철거하고 다시 세웠어야 한다면 발주처가 우리한테 줄 게 아니라 토목 분야에 별도 발주를 했어야 됐다. 그런데 그해 3월에 나온 개량공사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 자격 업체 조건을 기술사 사무소,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통신으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도로, 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이 업체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종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공항공사도 기재하고 있는 부러지기 쉬운 소재로 설계하라고 하는 이 조치와 재활용하라, 콘크리트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발언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시를 한국공항공사가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정부 문재인 정권과 한국공항공사가 위법을 인지하고도 또 위험을 인지하고도 비용 등을 이유로 무안공항 2단계 확장 시 둔덕 철거하겠다는 식의 계획만 세우고 둔덕 철거를 하지 않아서 무안공항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또 여기에 이 당시의 무안공항 연구 용역의 책임자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그 직전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과감하게 쓰라고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 통화 후에 상판이 없는 개선전 둔덕 구조가 상대적으로 승객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지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용역 보고서 내용까지 고치도록 당시 국토부,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무안공항, 원래 공항의 적지가 아닌 곳을 정치적인 논리, 정쟁적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인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책임자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서 마지막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2020년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책임자들 전부가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179명 무한공항 참변의 책임자들이다.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저 좌파 것들이 복잡한 후보단이라보다는 그냥 합당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가 조국이한테 합당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조국이가 국민 마음을 따라 결정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좀 간을 좀 보겠다는 뜻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네 집은 나한테 얼마 줄래? 뭐 이거 갖고 이제 협상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가 이렇게 불쑥 제안을 하자 친명계 쪽에서 일제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청래 적의 1인 1표를 관철시키려다가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조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회에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아니 좋은데 합당하려면 지방선거나 끝나고 하자. 이런 반발과 반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조국 혁신당을 끌어안으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줘야 되는데 지방선거 공천 상당 정도 그쪽에다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 짓을 하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혁당을 끌고 들어오면 우리 집은 안 나눠줘도 되는데 뭐하러 지금 합당하자 그러냐. 이게 이재명 똘마니들의 정청래에 대한 공격 논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차상 문제인데 모종경이나 정청민이 같은 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SNS에서 뉴스를 보고서야 합당 추진을 알았다. 당원들의 뜻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국 혁신당의 대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 내부의 대답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엊그저께 새로 정무수석한 홍익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도 조혁당하고 합당을 제안한다는 얘기를 정청래가 안 했다는 거예요. 홍익표는 정청래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가 이재명을 패싱하고 조혁당 합당을 제안한 꼴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아니 뭐 사전에 뭐 좀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뭐 하여튼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정청래가 저 이재명이한테 대통령실에다가 통보는 한 것 같아요. 발표 직전에 통보한 것 같아요. 무슨 협의한 것도 아니고 사전 논의한 것도 아니고 발표는 전격적으로 하면서 그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지가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통보는 한 것 같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정청래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똘마니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아니 내가 어떻게 혼자서 합당을 결정했겠냐. 다 협의 진행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황상 사전 협의보다는 질러놓고 질르기 직전에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통보한 것 아니냐. 이게 정청래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청래 간의 대결과 대립은 더 깊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조국이가 어느 쪽 편을 들까? 조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뭐 끝나가는 정권이고 뭐 그 기간이 뭐 몇 년이 남았든 어쨌든 물러갈 정권이고 정청래는 지하고 경쟁자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뭔가를 할 정권이고 이른바 미래 권력이고 이재명이는 현재 권력, 과거가 될 현재 권력이고 정청래는 미래 권력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조국 입장에서는 비록 꺼져가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 권력이지만 그래도 저 개딸들을
내가 않으면 정청래를 제압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조국의 머리가 아주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득이 클까? 뭐 좌파 것들 계산 보면 빤합니다. 무슨 대의, 명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한테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되냐. 이 계산으로 합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상황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저것들이 저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우리 쪽도 자유파 단일 대우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 차원에서 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동혁 대표가 나가려고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정청래가 갑자기 조국혁신당과 합당한다고 선언을 한 후에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청래랑 같이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중에 이재명 똘마니 최고위원들 3명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버렸습니다. 그냥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이 3명이 모여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똘마니 직계 초선 의원 28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 즉각 중단하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어떠한 절차, 민주적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청래가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이 얘기는 정청래가 합당하겠다고 발표하기 20분 전에야 지도부한테 알린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재명 똘마니 최고위원들 셋은 국회에서 정청래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불참하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공개하라. 민주당은 정청래 사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모시던 바로 이 자들이 정청래 사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은 아직도 이재명 당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재명 똘마니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든 김어준이가 정청래를 엄호하고 나섰어요. 욕 먹어도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엄호에 나섰지만 아마 역부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이 더민주 28명 초선 의원을 비롯해서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합당 반대 의사를 이런저런 형태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청래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송구스럽다 하면서 몸을 낮추고 있는데, 그러나 몸은 낮추지만 입은 계속 열어놨습니다. 합당이라는 꼭 가야 할 길,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끌어야 할 길, 지가 어떻게든 합당 추진하겠다고 입은 계속 열고 있습니다. 또 이 정청래 똘마니들은 우리가 다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을 안 하고 했을 리가 있어 라고 정청래를 엄호하고 나섰지만, 그런 정청래 엄호 세력들의 엄호가 오히려 반발만 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당원들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이재명 똘마니 최고위원들, 똘마니 국회의원들 입에서 이제 마구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조국이가 정청래하고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정청래 것들로부터 좀 등거리로 간 보면서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는
조역당 안에서도 좀 반발이 있으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지 뭘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냐 그러면서 아니 정청래도 그렇지 그냥 썸 타자고 얘기했는데 뭐 마치 결혼 다 한 것처럼 얘기하면 되냐 그냥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한 건데 뭐 결혼하고 살림 차리고 무슨 애기 낳은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정청래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정청래 공격처럼 보이지만 썸 타자고 한 것까지는 지가 인정을 했으니까 이것들이 정청래하고 조국이가 합당 얘기를 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양쪽으로부터 특히 이재명 쪽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자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청래 조역당 합당 제안이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제가 어제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게 하루 만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조국이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데 이 정청래 이자는 그런 와중에도 내일입니까? 뭐 팬클럽을 출범시킨다고 하는군요. 뭐 지가 만들어서 출범시키는 건 아니겠죠. 팬클럽이니까. 어쨌든 한 300명 정도가 제주도에서 청설포럼 정청래 청자를 따서 무슨 청설포럼 뭐 출범식을 한다고 하고 여기에 정청래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개딸 대 청설. 자, 갑질하면 김병기가 더 센지 이해운이가 더 센지 잘 모르겠어요. 정론일진 첫 번째 꼭지는 이해운입니다. 재정을 넘겨서까지 뭐 청문회가 진행됐다고는 하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 이해운 청문회를 지켜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잠깐씩은 궁금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해운이 얼굴 한 5분 쳐다보고 있으면 스위치 돌리게 돼요. 자, 이자의 그 큰 아들, 이해운이의 큰 아들 장남이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을 했는데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다가 청문회에서는 시아버지가 훈장을 받아서 국위 선양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입학을 했다. 사회적 공헌 전형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최은석 의원이 연세대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훈장을 받아 국위 선양자로 인정된다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 따라서 사회적 공헌 전형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입학 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그게 제출되지 않는다면 100% 부정 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그 장남이 연세대 경제학부 입학할 바로 그때 이해운이의 남편 김영세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있지 않았냐. 경제학부에 입학할 때 경제학부 교수였고 교무처 부처장을 지내지 않았냐. 그러니 이거 아빠 찬스로 부정 입학했을 의혹이 제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입학 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게 추궁했습니다. 또 이해운이가 과거에 이해운이 그 남편 그다음에 그 아들 둘에서 4명이 그 장남의 신혼집 25평형 신혼집으로 일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좀 황당하잖아요. 이 장남은 결혼식 올리자마자 거의 파경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 장남과 며느리가 있는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전 가족이. 그런데 이게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가서 살지 않았다면 위장전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혜원이가 거기서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 그러면 5명인데 그리고 뭐 사실상 뭐 파혼 결렬 상태였다고 하는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6명인데 그 6명이 25평형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냐.
그 며느리는 빼더라도 전용 면적 25평형 아파트에 방 3개짜리, 그것도 뭐 작은 방 3개겠죠. 일가족 5명이 거주했다? 그 일가족이 34살 아들, 32살 아들, 28살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한 방에 한 집에 지냈다는 거냐 하자 이 혜원이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아니 그 다 큰 어른 5명이 어떻게 그 작은 방 3개에서 나눠서 자냐 그랬더니 이 혜원이가 그때가 여름이라서 마루에서도 자고 그랬어요. 이자들이 이 25평형의 그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는 80평형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전입했다가 옮겨졌는데 그 2달 동안 진짜 살았던 게 맞냐? 그냥 신고만 하고 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산 건 아니냐? 이런 추궁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들하고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며느리 주소로 전입 신고를 했냐? 그러자 이혜훈이가 지금 같으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이냐? 그거 아니에요. 2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주워 삼킨 것이 이혜훈의 청문회였습니다. 어제 청문회에는 이혜훈이가 중구 성동구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구의원들 이 당사자들한테 온갖 갑질을 하고 했던 정황들과 관련해서 서울 중구의 구의원하는 손주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래서 이 손주아 의원이 정말 가증스럽다. 거짓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혜훈을 아주 직격했습니다. 또 이혜훈이가 과거 내 널 죽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폭언을 한 그 인턴이 있잖아요. 그 인턴한테 폭언하고 나서 바로 사과했다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그 폭언을 들었던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혜훈의 기억이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위증이다. 사과한 꼴을 본 적이 없다. 녹취록이 공개된 그 시점 이후에도 이혜훈의 폭언은 계속됐다. 다른 녹취도 있다. 심야 폭언 녹취도 있다. 추가 폭로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혜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저지 투쟁을 하면서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제 저 개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 것들로부터 이제 공격이 나오자 이거 현수막은요 국민의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다는 거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사무국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둘러댔는데 이혜훈이가 그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협위원회 채팅방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네, 사진은 3번처럼 하고요. 글씨체는 지금 참고하시라고 보낸 것처럼 좀 프로처럼 보이는 걸로 이게 이혜훈이가 보낸 거예요.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현수막과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은 글자로 넣지 말고 로고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현수막에 글자체, 글자 내용, 그다음에 로고를 국민의힘을 넣지 말고 로고만 넣어라. 이렇게까지 지시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지가 개딸들로부터 몰리니까 그거 당에서 내려오면은 사무국장이 하는 거고 저는 관계없어요. 라고 발뺌을 한 겁니다. 이것도 아주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쭉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야,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저런 것들한테 어떻게 국가 예산을 맡기냐. 특히 이제 사실은 뭐 청문회 결격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거 바로 사법 처리 대상일 수밖에 없는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이 사건은 앞으로 이해운이를 감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 같아요. 이과 관련해서 이 이해운이는 결혼식 혼례식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장남하고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두 사람 관계가 바로 깨져버려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남이 우리랑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에 나왔어요.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저 좌파 것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더 이상 봐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그중에 한 좌파 의원이 아파트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장관이라도 할 것 아니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냥 이해운이가 아파트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아파트 포기하겠습니다는 말을 끌어내서 봐라, 이제 아파트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냐. 이 정도면 장관 시켜도 되지 않냐. 사실은 이렇게 이해운이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이 좌파 국회의원이 자꾸 내만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포기할 각오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다고치니까 이해운이가 얼떨결에 네 있다고요. 어쩌라고요가 딱 떠오르더라고. 교통부 국토부 주택기금과장도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청약이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이해운이가, 그런데 이해운의 아주 정말 동물적인 이 집착이 있어요. 뭐 제가 꼭 동물 종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하여튼 동물적인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이해운이는 지금쯤 어쨌든 내가 어제 청문회는 하여튼 내가 잘 버텼어, 잘 넘겼어.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재명이가 그냥 임명만 하면 나 내일부터 장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문회를 본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어떻게 저런 것이 라는 심정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무슨 지 권한이랍시고 이해운이를 임명 강행하는 순간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이해운이라는 돌덩이 하나를 더 달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뇌물 의혹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김경희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시의원 재선을 위해서 강선우한테 1억을 줬어요. 뭐 그렇다가 돌려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에도 다시 어떻게든 강선우한테 돈을 매기려고 뭐 쇼핑백을 막 억지로 막 강선우 어깨에다가 매주려고 하고, 강선우가 그걸 뭐 막 뿌리치면서 몸싸움 비슷한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지가 직접 뇌물 갖다 주는 걸로 잘 안 되니까 강선우한테 20여 명이 1인당 500만 원씩 할 수 있거든요. 20여 명이 이 고액 후원금 형태로 강선우한테 1억이 넘는 돈을 후원금으로 보낸 정황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강선우가 진술한 겁니다. 지한테 유리하게 진술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김경희 2022년 말 국회의원회관에 찾아와서 힘내시라면서 쇼핑백을 내 어깨에 걸어주려고 했고,
내가 그 선물을 거절하고 다시 김경희 어깨에다가 매주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실랑이를 했다. 아까 두 여자 둘이가 쇼핑백 하나 갖고 실랑이를 했다라고 강선우가 주장했으니까 그러니까 강선우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지는 돌려주려고 했다. 돌려줬고 그리고 나서 김경희가 다시 뇌물을 나한테 먹이려고 그래서 그거 거절했다. 뭐 이렇게 자기는 결백하다. 이걸 이제 주장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선우가 1억을 받았다가 김경희한테 돌려준 게 8월인데 그리고 나서 한 3-4개월 후에 김경희가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뇌물을 먹이려고 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강선우가 김경희한테 1억을 반환하고 나서 2달쯤 지난 2022년 10월에 17명이 모두 수백만 원씩 강선우한테 총 8,200만 원을 후원 계좌에 입금을 해요. 그 상당수가 김경희의 지인이나 김경희의 가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뇌물 안 되니까 후원금으로 또 돈을 갖다 매긴 겁니다. 자, 김경희가 이렇게 강선우 하나한테도 집요하게 이렇게 뇌물을 먹이려고 했다면 그게 어디 강선우 하나뿐이었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현역 의원들한테도 집요하게 접근해서 금품 로비를 하려고 했다는 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김경희의 통화 녹음 파일에 보면 민주당 당직자의 제안에 따라 돈을 잔뜩 줬다. 이런 그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김경은 2023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출신 보좌관 A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당직자 B씨가 한 현역 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의원 C씨에게 돈을 줘야 한다. 당직자 B씨가 돈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 그 의원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혹시 중간에서 당직자 B가 배달 사고 낸 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전화 통화 내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경희가 뭐 이자가 어디서 무슨 재주로 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 할 때 또 재선 서울시 의원 할 때 그다음에 구청장 선거 할 때 또 영등포 구청장도 집적됐잖아요. 할 때마다 돈질을 하면서 이 지정치를 해왔다. 그러니 이게 어디 김경희가 뿌린 사람이 강선우 하나일 리가 없고 또 김경희 같은 자가 더불어민주당에 하나만 있을 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돈질하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정당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거예요. 김대중 이때부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에 나오는 뭐 A라는 의원 뭐 B라는 사람 하나같이 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이것들이 경찰 수사기관 청문회 무대에 올라오기 전이니까 다 지것들 나름의 계획이 있죠. 무대에 끌려 올라와서 처맞기 전까지는 사실 무근이다. 떠들어댈 수 있죠. 특검으로 가야만이 이 전모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정론 1심이었습니다.